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남자와 아이 셋을 낳고 살면서 모진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 모두 편하게 지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 작가라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글을 쓰는데 로망이 커 대학교의 국문과에 들어갔었죠. 오롯이 혼자 공부하던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대학에 오니 동기 선후배들과 토론도 하고 생각을 나누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맛볼 수 있더군요. 학과 공부에서도 시야를 더 넓히고 싶어서 독서토론 동아리에도 가입을 했어요. 특별한 특기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저처럼 정말 문학을 좋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친구들을 더 사귀고 싶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아리 첫 모임 후 학교 근처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 선배가 말을 걸어왔어요. 동아리에 혼자 들어온 거야? 네, 그냥 책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무슨 과야? 전 국문과요. 김재은이라고 해요. 나도 책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반가워. 난 경영학과 진세훈이야. 서글서글한 인상이 지적으로 보이는 안경테가 돋보이는 남자였어요.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제게 말을 걸어준 것이 너무 고마웠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꽤 많이 가까워졌어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 선배 덕분에 학교 다니는 재미가 배가 된 느낌이었죠. 그렇게 친한 선후배 관계를 잘 유지하던 저희에게도 색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차게 먼저 고백을 했어요. 세훈 선배, 저 선배를 좋아해요. 재은아, 나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나 군대 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선배도 다른 남자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공식적인 여자친구가 아니었기에 기다린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선배는 몇 달 후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갔어요. 아쉽고 한없이 그리울 것만 같았던 마음도 잠시, 저 역시 학교 생활을 하느라 바빠지며 선배를 잊어갔어요. 큰 문제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박봉에다가 고되고 바쁜 일들 투성이었지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중간에 한번 좀 더 규모가 있는 출판사로 이직도 하고 인정도 받았죠.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하고 쳤어요. 저기 김재은 맞지? 세훈 선배 맞죠? 나 진세훈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와, 선배 여기서 이렇게 보다니 반가워요. 그러게 세상 진짜 좁네. 이렇게 서울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선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너도 그대로야. 똑같이 예쁘네. 우연히 마주친 선배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직장 이야기도 늘어놓았어요. 선배는 나중에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잠시 다른 회사의 경영팀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출판사 일은 괜찮아? 완전 신입일 때보다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여기저기 외근 다니는 건 기본이에요. 너 책 진짜 좋아했었잖아. 졸업하고 정말 출판사에 있을 줄이야. 맞다. 독서 동아리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군대에 있을 때 네가 편지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통도 안 써주더라. 나 좀 기다렸는데 말이야. 제 편지 기다렸어요? 그럼 복학하자마자 너 찾으러 동아리방 다시 갔었는데 벌써 졸업했다고 하더라고. 조금 서운했다. 선배가 절 찾았어요? 아주 많이 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그날 마주친 선배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우리는 대학 때 못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만난 지 반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재현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주말에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네. 떨린다, 오빠 부모님을 만나다니. 오빠가 첫 연애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까지 뵙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건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 과일 한 꾸러미를 안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은입니다. 그래요, 거기 앉아요. 우리 세훈이랑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요? 네,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었는데 오빠가 군대 가면서 연락을 못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은 씨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우리 아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죠? 네? 싸우셨다뇨? 자기 자식 안귀한 사람 없겠지만 얘는 정말 특별한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처자리만큼은 정말 최고집 아가씨랑 맺게 하고 싶었는데 이놈이 재은 씨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을 해서 말이에요. 어쩐지 오빠의 어머니가 저를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보는 눈빛이었던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더군요. 오빠는 절 만나기 전부터 여러 집안의 아가씨랑 선을 봐왔고 다 거절하고 지극히 평범한 저를 선택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두세 차례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를 속이고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온 게 다라고 말하더군요. 오빠에게 배신감을 느껴 치를 떨어야 할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오빠 부모님의 질문이 휘몰아쳤어요. 출판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그만둘 거죠? 가능하면 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말이에요. 밖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 듣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아들 내주 잘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나 잘 낳아줬으면 해요. 손녀 말고 손자. 아, 네. 시아버지가 될 뿐도 어머니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제 신상에 대해 묻기도 전에 당신 회사를 세훈이가 물려받아야 하고 꼭 아들을 낳아야 계속 대물림 될 것이라며 강조하더군요. 오빠네 집이 좀 여유롭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 될 사람한테 처음부터 돈 걱정하지 말고 남편 내조나 잘하려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 벙졌어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부모님도 여자는 다른 것 없다. 그저 좋은 서방 만나 살림 뚝 부러지게 하고 남편이랑 자식한테 잘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빠 부모님 말씀이 완전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단지 다른 집안보다 아들의 존재와 위치를 좀 더 중시하는구나 싶었어요. 오빠 쪽 부모님과 첫 만남 이후 몇 차례 더 찾아뵈었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말뿐이었죠. 너는 바깥일 하지 마라. 그냥 세훈이 잘 내조하면 된다. 항상 따뜻한 밥 먹이고 옷은 정갈하게 준비해라.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몇 명이고 좋으니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등이었어요. 제가 오빠네 집에 시집가는 것 자체가 딱히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오빠의 부단한 노력으로 결혼식 낙이 떨어졌어요.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남편 집안의 의견대로 흘러갔어요. 신혼집과 혼수, 가구 배치까지 시어머니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놓는 곳까지 다 참견하셨으니까요. 전 불편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이 어렵게도 했고 남편도 별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댁이 하는 일에 죄다 아무 말 못하고 다 넘어가 이런 사달이 나긴 했지만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신혼집도 마침 시댁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툭 하면 들러서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가구 위에 먼지를 손으로 훑으며 한 소리씩 하고는 했어요. 이거 내가 지난주에 해다 준 반찬 아니냐? 이걸 아직까지 두고 세훈이를 먹이는 게니? 오빠가 이번 주에 회사 야근이랑 회식이 좀 잦아서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도 회사 일이 좀 바빴고요. 늦게 오면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가서 줘야지. 안 먹는다고 그냥 저걸 저렇게 냅둬? 이 김치는 왜 아직도 이 통에 있어? 내가 이거 작은 통으로 바꿔서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해.
네, 바로 옮겨 놓을게요. 청소를 하긴 하는 거니? 저 침대 밑에 먼지 뭉텅이 돌아다니는 것 좀 봐. 난 이런 더러운 집에서 한 번도 새우니를 재워본 적 없다.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해요. 너 안 되겠다.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마.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니? 왜 아직도 일을 하니?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결혼했다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출판사 일 바쁘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오빠도 아직은 제가 회사 다니는 거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네가 그깟 회사 다닌다고 지금 세훈이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집을 이 꼴로 만드는 거 아니니? 내가 말했지.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내조나 잘하라고.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오빠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그냥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빨리 임신을 해서 손자를 낳으라는 말이야. 저희 결혼한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3개월이고 3일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아들 낳으란 말이야. 남편한테 내조를 잘하라고 하는 말까지는 그렇다 쳐도 임신 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강요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한테 한탄을 하며 시어머니의 독주를 멈춰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엄마도 애 못 낳고 겨우겨우 나 하나만 낳아서 그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엄마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으니까 아들 더 낳으라고. 어머님도 그렇게 당했으면 치가 떨릴 법도 한데 왜 나한테 똑같이 아들 낳으라고 맨날 뭐라 하시는 거야? 아버님도 툭하면 아들 소식 없냐고 물으시고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 건데? 그건 나야 모르지. 안 그래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닮아가는 건가? 오빠, 지금 남 얘기해? 나 진짜 미칠 것 같다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 와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전화 통화만 하면 그놈의 아들 하신다니까. 숨 막혀. 일도 그만두고 아들 낳으라고. 내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야? 아, 그게 또 뭐라고 울기까지 해. 그냥 엄마 앞에서는 내내 하고 흘려들으면 되지. 알았어. 오빠가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울면서 얘기해도 그때뿐이었고 남편도 시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중간에서 저만 메말라 갔었죠.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아들 임신을 강조한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돈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만에 이불 빨래를 하기 위해 침대불을 걷어내는 순간 빨간 작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발 밑에 떨어졌어요. 꺼내보니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오빠, 이거 뭐야? 부적 같은데? 오빠가 넣어놨어? 어? 내가 안 넣어놨는데? 부적이 왜 거기 있지? 오빠가 안 넣었다고? 그럼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혹시 어머님이 넣으신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예전에 시험 같은 거 있으면 잘 보라고 엄마가 가방 안이나 속옷 안에다가 그런 거 자주 넣어놨거든. 뭐? 우리 침대에 도대체 왜 이런 걸?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침대에 부적 같은 거 넣어놓으셨어요? 그래, 그거 아들 낳게 해주는 부적이야. 버린 건 아니지? 아들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침대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전 잘 안 믿어요. 네가 하도 임신을 안 하길래 내가 답답해서 넣어놨다. 그 부적 쓰려고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당장 도로 넣어놔. 저희도 자녀 계획 세우는 중이에요. 이런 걸로 자꾸 아들 얘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많이 편해졌나 보다. 이제 명령까지 하네. 명령이 아니고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딸이고 아들이고 시기가 되면 잘 낳아서 잘 기를 거예요. 딸이라니? 어디 감히 입에 딸이라는 소리를 올려 부정타게. 당장 가서 소금물로 입 헹구고 부적 다시 곱게 넣어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 후로도 집안 곳곳에서 여러 부적이 발견됐어요. 심지어 제 속옷 서랍장은 깊숙한 곳에서도 있더군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지니고 다녔다며 아무렇지 않아 했거든요. 오빠, 난 이런 거 너무 싫고 불편해. 아이는 우리가 낳는 거잖아. 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 딸,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딸이란 말만 꺼내도 벼락같이 화를 내신다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애 못 낳아서 구박받다가 나 하나 겨우 어렵게 얻었다고.
네가 좀 이해해. 그리고 아들 낳으면 너도 좋은 거잖아. 오빠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야?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우리 다 평화롭잖아. 나도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부모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는데. 남편은 항상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고는 했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매일 같은 성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출판사 일도 그만두어야 했어요. 괜히 일한다고 나부대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어쩔 거냐며 잔소리를 퍼부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는 성별 상관없이 아기가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중에도 아들로 성별을 굳혀주는 것이라며 이상한 가루를 가져다 타먹이거나 집안에 온통 파란색 물건을 갖다 놓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한테 재차 하소연을 해봤자 역시나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0달이 흘렀고 저는 시어머니의 기운이 응집된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주 작고 소중한 딸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들처럼 아들을 원했던 터라 딸을 보고는 썩 반가워하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얼마 후에 남편 편에 한약을 한 상자 보내셨더군요. 이게 뭐야? 엄마가 갖다 주래. 한약이야. 무슨 한약인데? 나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 잘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럼 뭐 너한테 사약 보냈겠냐? 아들 낳는 약이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으래. 뭐? 아들 낳는 약? 나 지금 애 낳은 지 고작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약을 왜 주시는 건데? 먹기 싫으면 받지 마. 안 받으면 되지 왜 소리를 질러?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 줘야지. 우리 딸 낳은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아들 갖는 약을 받아와. 어머님이 딸이라 싫어서 연락도 없고 집에 오시지도 않는 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산모한테 아들 낳는 한약을 먹이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아들 못 낳은 건 네 잘못이지 왜 나랑 엄마한테 화풀이야. 뭐라고? 그게 내 탓이란 말이야? 이제 남편 마음도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딸이 싫었던 거예요. 저는 서러운 마음을 누르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러고는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유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널 지켜줄게. 남편은 딸 유미가 울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서 시어머니가 겹쳐 보이더군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끝끝내 유미를 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남편에게 유미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어요. 남편 반응은 예상대로 떨떠름했지만 언젠가는 돌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시부모님들은 저는 고사하고 유미에게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무슨 일로 왔니? 무슨 일이냐뇨. 추석이잖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할 낯짝은 있나 보지? 어머니, 그만 미워하세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은 아이예요. 왜 너 같은 요물덩어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볶아놓는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 밥이나 먹고 일찍 돌아가거라. 아버님은 아예 외면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어머님 다리를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도 세훈 오빠 딸이에요. 어머님 핏줄이란 말이에요. 어머님이 쌀쌀맞은 얼굴로 제게 말했죠. 그래, 내 핏줄이라서 더 화가 나. 왜 딸인 거야? 왜 아들이 아닌 거야? 아버님 뒤를 따라 어머님도 들어가 버리시고 저는 아이를 안고 쓸쓸히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그냥 이혼하고 유미랑 둘이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갓난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랑 유미랑 살고 싶긴 한 거야? 그래도 네가 엄마 아버지한테는 계속 빌어야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계속 빌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응? 아들을 낳아야지. 남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때는 바로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그 후에도 저는 미련스럽게 문턱이 닳도록
시부모님을 찾아뵈며 유미에 대한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네가 하도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내가 알겠다. 쟤를 받아들이마. 하지만 우리 사랑은 기대하지 말어. 쟤한테 줄 돈도 없을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 후에도 시부모님은 주동적으로 유미를 예뻐해 주거나 가까이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유미는 순하고 방실방실 잘 웃는 아이로 커갔어요. 유미가 2돌쯤 됐을 때 저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한 명이 아닌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시부모님은 이 소식을 접하고 놀라울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아 말하더군요. 2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오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던 거구나.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세훈아, 내가 뭘 했니? 그때 점쟁이가 너한테 분명 아들복이 있다고 했다니까? 빨리 나와라 내 손자들아. 상별이 나오기도 전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벌써 아들 쌍둥이로 정해놓은 것 같았고, 첫째 유미 때 이미 한번 시달렸던 저 역시 남모르게 속으로는 아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머리를 때리고 싶을 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생각이었어요. 10달이 흐르고 쌍둥이들이 태어났어요. 저희의 소원은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남녀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거든요. 시부모님은 단숨에 제가 있는 병원으로 뛰어오셨어요. 오자마자 조금 늦게 나온 아들을 급하게 찾으셨어요. 먼저 나온 딸은 당연히 관심 밖이었고요. 어구구 우리 새끼 예쁘기도 해라. 여보, 쟤 하품하는 것 봐요. 우리 세훈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게, 세훈이 애기 때랑 똑 닮았네. 아버님, 어머님, 먼저 나온 아기도 좀 보실래요? 나중에 보마. 혹시 이 딸 때문에 우리 손주가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쌍둥이들에 대한 시부모님의 편애는 몸조리 후 집에 오자 더 심해졌어요. 집에 온 어린 아기들이 신기했던 첫째 유미가 아들 우성이라도 만져보려고 다가가면 시어머님은 매몰차게 아이를 밀어냈어요. 우성이가 울면 안고 어르고 달래느라 바빴지만 같이 태어난 딸 주미가 울기 시작하면 계집애 목소리만 크다며 방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우성이가 유미 주미 자매들과 달리 그 당시 가장 비싸고 들여오는 것도 어려웠던 수입우유만 마시게 했어요. 옷도 백화점 최고급 것들만 사다 입혔고요. 커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아빠까지도 본인들과 남동생한테 하는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안 아이들이 하루는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는 가짜야? 응? 우리 유미랑 주미가 진짜지 왜 가짜야? 엄마 예쁜 딸들이지? 할머니가 우성이만 진짜고 우리는 가짜래.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우성이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옆에 못 오게 해. 맞아. 내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꺼냈는데 할머니가 뺏어서 우성이 가져다 줬어. 나 가만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 질렀어.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보이는 데서도 차별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유미와 주미를 안고 울었어요. 유미야, 주미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우리 공주들한테 더 잘할게. 엄마한테는 너희 모두 소중해. 정말이야. 어린 딸들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이 시댁 집안이랑 연을 끊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딸들은 모질게 차별받는 것에 비해 어두운 곳 없이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또 금지옥 옆 대우만 받던 아들 우성이 역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예의 바르고 똑똑하게 자라주더군요. 그렇게 다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나름 각자 잘 자랐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딸 유미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국내 업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는데
남편 회사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에요. 큰애는 고작 대학을 한 학기 다녔을 뿐이고 아직 두 아이가 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 중에 우리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의 신경질은 심해져 갔고 자주 술을 마셨어요. 게다가 제가 없을 때면 애꿎은 큰딸 유미와 둘째 쌍둥이 주미에게 큰 소리 치는 일도 잦아졌어요. 야, 진유미, 넌 기집애가 다 컸으면 나가서 돈 많은 남자나 물어오든지 공장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하지. 무슨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우겨서 날 이 고생을 시켜. 그리고 진주미, 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언니랑 같이 나가서 돈 벌어와. 아빠, 주미랑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유미, 넌 애초부터 뭐라도 달고 태어났으면 좀 좋아? 주미 너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쓸모가 있지. 계집애들은 뭐 도움이 일절한데니. 다원 참. 언니랑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머니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이제 아빠까지 그러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를 괴롭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니네 때문이야. 니네가 남자가 아니라 그렇지. 세 분이서 똘똘 뭉쳐서 우성이만 오냐오냐 하고 저희는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대했잖아요. 평소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술만 진탕 마시면 그놈의 아들 얘기. 아빠는 지겹지도 않아요? 너네를 아예 낳는 게 아니었어. 아빠가 딸한테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딸은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는 물론 술만 마시면 여자는 다 필요 없다고 더 심한 막말을 자주 쏟았어요. 어릴 때 그런 말을 듣고는 의기소침해 있던 딸들도 이제는 다 커서 같이 악다구니를 쏟아내더군요. 1년 뒤 버틸 대로 버틴 남편의 회사는 휘청거리다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더 나락으로 빠졌고 돈 때문에 집까지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성화였어요. 얘, 우성애비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둘 거야? 제가 어떤 아들인데? 제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적적하면 아파트 경비라도 하면서 시간 보내라고 말해도 통 듣지를 않아요. 뭐? 경비? 어떻게 우성애비한테 경비를 하라고 시켜? 어머니,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대학 다니는 애들이 셋이라고요. 그러게, 유미랑 주미는 왜 대학을 간 거야? 시집이나 보내면 됐지. 우성이만 공부 잘하면 됐지. 왜 대학을 갔냐뇨. 공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인데. 진짜 이 집 식구들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 없어. 우성애비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시키지 말고 네가 파출부라도 해라.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껴들어? 맞아요. 언니랑 저 공부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우리가 왜 다 때려치우고 시집이나 가야 되는데요. 회사는 아빠가 말아먹고 할머니 집까지 팔고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엄마한테 왜 파출부하라는 소리 하시냐고요. 주미, 그럼 네가 나가서 파출부에서 돈 벌어오든지. 할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아들이 소중하세요? 할머니 아들 좀 보세요. 그 소중한 아들이 지금 폐인돼서 저렇게 맨날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요. 얘가 진짜 버릇없이 어디 할머니한테 대들어? 딸들과 어머니, 남편의 팽팽한 대립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 어머니와 남편을 보면 답답했고 딸들을 제 품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큰딸 유미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가 봐도 유미는 머리가 워낙 좋고 꿈이 큰 아이인지라 여기서만 썩히기는 아까운 아이였어요. 없는 형편인지라 비행기 값과 3달 동안 집세 낼 수 있을 정도만 손에 쥐어 보냈어요. 의대를 진학했던 둘째 유미도 바쁘게 시간을 보냈고 우성이 역시 기특하게도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우리의 부담을 줄여줬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들다며 끈기 없이 한 달도 못 가서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저는 지인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냈어요. 스스로 잘 커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았지만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지옥 같은 시간들은 참 천천히도 가더군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유미는 미국에서 유능한 국제변호사가 되었어요. 주미는 의사가 되었고 같은 병원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 의사 사위까지 데려왔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잘 컸다며 칭찬이 자자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여전히 딸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우성이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회사원이 되었어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우성이가 하루는 제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이제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여자친구 있는 것도 몰랐는데 놀라운걸? 누구야? 꽤 오래 만난 친구인데 그동안 인사 못 시켜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엄마 궁금해. 어서 알려줘. 누구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고? 네, 프랑스 여자예요. 어머, 진짜? 우성이 능력 대단한데?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사실 3년 전에 혼자 배낭여행 가서 만났던 여자예요. 마음에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하게 됐어요. 너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휴가 내고 잠깐 프랑스 갔다 온다고 했던 게 그럼? 네, 여자친구 보러 간 거였어요. 그랬구나. 여자친구도 한국에 2번 정도 왔었는데 소개 못 시켜드렸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제라도 볼 수 있으면 됐지. 그런데 이번에 결혼 얘기가 오간 거야? 네, 이제 그만 떨어져 있고 싶단 마음을 서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를 정리하고 프랑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성이 네가 프랑스로? 네, 그 친구는 미수라는 친구인데 꽤 알려져 있어요. 저만 믿고 한국으로 그냥 오라고 하기보다는 유럽 쪽이 미술이나 예술은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요. 제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많이 의논해 봤는데 전 거기 가도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다. 여자라고 무조건 남자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존중해 준 거잖아. 우성이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요, 엄마. 나 정말 그 여자 많이 사랑해요. 우리 우성이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이렇게 현명한 생각 갖고 있는 우성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제 말은 진짜였어요. 남자가 제일이고 여자는 부속품처럼 여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이런 멋진 생각을 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성이가 결혼해서 프랑스로 거처를 옮기면 자주 못 봐서 서운은 하겠지만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아들을 생각하니 흐뭇하더군요. 문제는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태세였어요. 뭐라고? 우성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외국 여자라니? 그리고 프랑스라니? 네, 할머니. 저 프랑스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살 거고요. 우성아, 이 할미는 어떻게 하라고? 절대 못 간다. 이 할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할머니, 제 인생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족보도 없는 파란 눈 외국계 집애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할머니, 족보가 없다뇨. 다 같은 사람인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전 그 여자 정말 사랑해요. 네 엄마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너는 안 된다. 내 새끼, 이 할미가 정말 좋은 집 교수 만나게 해줄 거야. 그 외국 여자는 안 돼. 그리고 할미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서 산단 말이냐. 이 할미는 어쩌라고 그 먼 데를 간다고 해. 할머니, 어릴 때부터 절 많이 아껴주신 거 감사해요. 하지만 전 언제까지나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매여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그 여자를 한국에 데려올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 가서도 잘 살 자신 있고요. 저한테 지금 사는 곳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년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그 먼 데로 데려가려고? 그년이야말로 저승사자다. 당장 데려와.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 새끼 우성이 너 지금 할미한테 대드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야 사랑받는 입장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솔직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빠가 엄마랑 누나들한테 너무 못되게 한 거 맞잖아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뭐? 우성이 너 지금 그게 할미한테 할 소리야? 전 항상 엄마랑 누나들한테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공부도 저보다 누나들이 훨씬 잘했는데 남자란 이유만으로 저만 좋은 학원 과외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단 말이에요. 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항상 절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항상 어른들의 사랑만 받던 우성이가 저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딸들의 서러움만 챙기느라 우성이의 진심을 못 알아봐준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듣던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군요. 그날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에 미국에 있는 딸도 잠깐 들어오고 주미와 사이까지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아빠, 이제 엄마랑 이혼해주세요. 뭐? 엄마한테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유미 너, 애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여기 서류 정리되면 어차피 할머니도 그냥 남되는 거니까요.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나 주미 모두 그동안 어디 가서 싸가지 없고 못 배웠단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살았던 거죠. 엄마가 저희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가며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산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한테 자유를 줄 거예요. 두 분에게서 저희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귀하고 소중한 손자 우성이마저 한국에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엮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럼 우리를 누가 돌봐? 그동안 저희가 당한 게 얼마인데 늙고 힘없는 할머니랑 무능하고 피폐해진 아빠를 보살펴야 하죠? 옛날부터 저희한테 희생하신 건 엄마뿐이에요. 최소한의 예의로 이 집은 그냥 둘 테니 두 분이서 사세요. 뺏어가지도 않을 테니 뭘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실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찾지 마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유미와 주미는 아주 단호했어요. 남편도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으니까요. 시모는 옆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요. 이혼 얘기는 이미 1년 전부터 유미와 주미가 남편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마침 우성이가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더군요. 딸들이 더 대접받는 이런 시간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에게는 귀천이 없지 않나요? 딸이어서 천대받고 아들이어서 사랑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요? 평생 그런 썩은 생각을 갖고 산 시댁과 남편이 결국엔 천벌을 받게 됐네요. 저는 이혼 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두 딸들이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새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다행히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릴 적 못다 잃었던 저만의 여행 일기를 쓰고도 있고요. 내년에는 결혼한 우성이가 있는 프랑스에도 함께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여행 일기가 나중에 꼭 출간되어 여행 작가로 알려지고 싶은 작은 소망도 있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좋은 날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 다시금 수능 공부에 돌입한 20대 중반 여자예요. 다른 여대생들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지만 전 사실 상고 출신이에요.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칭하는 상업고등학교 말이에요. 개인 형편상 고졸로 바로 취업을 했고 남친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파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어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잠시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짧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 인생을 반추해보려 합니다. 전 요즘 명칭으로 보육원이라 불리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말도 못하고 겨우 걷기만 하던 때 이곳으로 보내졌대요. 경찰 아저씨 손을 잡고 말이죠. 어딘가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듯한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엉엉 울고 있길래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전 너무 어렸기에 그때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부모에 의해 버려진 건지 아님 서로 길을 잃어버려 헤어지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창 사춘기 때는 가족을 찾고 싶기도 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도 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가족 찾기는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고교 졸업 후 고아원에서 퇴소하여 나가면 이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뿐이었거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문제가 제 정체성 찾기보다 훨씬 더 다급한 문제였죠. 전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 만큼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등록금 대고 하숙비 등등 그 돈을 다 마련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한 채 취업이 잘 된다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여자들이 격리 자리로 취직이 잘 된다 하여 고등학교 내 세무회계 쪽 반으로 들어갔죠. 혼돈스럽기만 하던 사춘기가 끝나고 고등학생이 되자 학교 생활과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해지더군요. 제가 있었던 고아원은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방 안에 아이들이 꽉꽉 차 있었기에 방마다 방장을 뽑았어요. 학교에서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우리 초록방의 반장이었고 나름 리더로서 아이들을 질서정연하게 교육했기에 원장님으로부터 예쁨도 많이 받았답니다. 고아원에는 봉사활동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봉사자들에게 반나절 만에 정이 들어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크고 나니 헤어짐이 익숙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동네에서 꽤 큰 병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봉사활동 하는 척만 하며 사진만 찍어대기 바빴어요. 웬 귀금속을 치렁치렁한 늙은 아줌마가 열심히 병원 직원들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예전에도 사진만 찍고 가는 나흘용 봉사자들도 많았기에 그러려니 했죠. 자, 이쪽에서 한 컷, 고아원 건물 잘 나오게 찍고 고아원 애들 배경으로도 찍자고. 야, 니네 고아들 좀 웃어봐. 전 그때 고3이어서 같은 고아원 아이들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저딴 식으로 부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어이, 거기 할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니네 고아들? 웃어보라고? 이 할매가 장난하나? 여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럴 거면 당장 나가요. 너 나보고 지금 할매라고 했니? 너 나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냐? 이 병원 부원장이야. 우리 병원 없으면 이 지역 사람들 다 아파서 죽어나가. 어디서 조그만 게 버르장머리 없이? 애미애비 없는 년이면 책으로라도 보고 예의를 갖춰.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뭐? 지금 부모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고 부원장이면 클래스에 맞게 행동하세요. 품이 없어 보이네요. 공부한 사람 맞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저쪽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남자가 달려오더군요. 부원장님, 아니 엄마, 병원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봉사 시간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사진 그만 찍고요. 그 남자는 제게도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여기 원생이시죠? 고등학생 같은데 나중에 다시 와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랑 직원들이 봉사는 제대로 안 하고 사진만 찍어댔네요. 일단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그 남자를 쏘아봤어요. 꼭 다시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냥 흘려들었죠. 다시 들러겠다면서 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 트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번엔 혼자 와서 원생 모두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쏘더군요. 초록방 방장이 누구죠? 햄버거랑 콜라 좀 모두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이 방 방장이에요. 박스 여기 두시면 제가 다 나눠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이군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키가 굉장히 크네요. 거의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고등학생이죠? 키가 크니 말을 못 놓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에요.
제 이름은 최지원이고요. 저번엔 제가 좀 무례했네요. 그 부원장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말 실수하신 거죠 뭐. 이해해요. 저도 여기 병원 의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장님, 엄마가 부원장님. 우리 가족 모두 의사네요. 그런데 참 재밌네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시종일관 웃으시네요. 제 얼굴이 재밌게 생겼나요? 아니요. 지원 씨 이름이 재밌어서요. 저도 같은 이름이에요. 배지원. 우리 둘 다 지원이네요. 아, 정말요? 전 그냥 고아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버리신 건지, 아님 길이 엇갈렸던 건지. 여튼,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다고 하네요. 어머, 제가 선생님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쨌든 중성적인 이름이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름이 같다니 신기하네요. 지원 씨 개인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떤 일로 고아원에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3이면 퇴소하고 나가서 살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건가요?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취업 잘 되는 상고에 들어가서 세무회계반에서 공부 중이에요. 자격증도 많이 따놨고요. 이제 여기저기 취업 원서 넣어보려고요. 아, 정말요? 우리 병원 격리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어때요? 나름 큰 병원이라 세무회계 쪽으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 전 완전 초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 엄청 큰 병원에 매출도 엄청나지 않나요? 크긴 하죠. 한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병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빌딩 건물주가 그 주위 15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네요. 서울에서 사업한다죠. 그래서 저흰 저렴하게 임대해서 병원으로 사용 중이에요. 참고로 병원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랑 다 협업하고 있으니 격리직은 그 중간다리 역할만 잘해주면 돼요. 어려울 것 없어요. 당장 몇 달 뒤면 고아원에서 혈혈단신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기회였어요. 전 취업 제안에 응했고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병원 격리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당시 저와 대판 싸웠던 그 할머니 부원장님이 절 채용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아들인 배 선생님이 추천하셨다고 하여 겨우 넘어갔어요. 저는 병원 앞 원룸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병원 직원들 중 제일 첫 번째로 출근하고 맨 마지막에 퇴근했어요. 경비 아저씨보다 더 늦게 나가는 일도 허다했죠. 병원은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원장 부원장님이 직원들을 무섭게 군기잡기로 유명하더군요. 전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게 너무 절실한 시절이었거든요. 딱 한 사람, 절 추천해준 배지원 선생님만은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이름이 같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정말 잘해주셨죠. 저와 13살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에 어른처럼 여기며 저도 선생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며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더군요. 아니, 배 선생님, 이 시간에 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뭐 놓고 가셨나요? 그러는 지원 씨는 이 추운 날 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어요? 앞에 식당 많은데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죠. 아, 돈 모아야 해서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려면 도시락도 사치죠. 그냥 김밥 한 줄 먹었어야 하는데 불고기 도시락이 땡기더라고요. 아우, 저런. 근데 지원 씨는 참 재밌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참 장하네요. 철이 너무 빨리 뜬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언젠간 제 가족을 꼭 찾고 싶어서요. 그것도 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의뢰해봤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찾고 없다고 땡치더라고요. 언젠가는 제 돈으로 제가 직접 찾아 나서려고요. 아,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13살이나 많은 노땅 아저씨이지만 지원 씨의 깊은 마음은 못 따라가겠네요.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요. 저도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살게요. 지원 씨 살아온 얘기 더 듣고 싶어요. 저한테 시간 좀 내줄래요? 저는 무슨 혼령에 이끌리듯 배 선생님을 따라 나갔어요. 진짜 휘황찬란한 레스토랑에 가서 엄청나게 비싼 코스 요리를 사주더군요. 고아원에선 얇은 돈가스 한 장도 감지덕지하며 먹었는데 여긴 이렇게 두툼한 소고기가 나오는구나.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더군요.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 선생님은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본심을 얘기하더군요. 긴장돼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불거렸지만 실은 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둘만 있을 기회가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네요.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격리 업무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혹시 저 자르시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배 선생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지원 씨한테 여자로서 호감이 있어요. 제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혹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날 남자로 생각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뜻이었군요. 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때라 그런 관계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포기 안 해요. 의대도 사수해서 들어간 놈이에요. 지원 씨에 대한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늘 주변을 맴돌고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나요? 병원 직원 기록 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알고 싶진 않았어요. 사적으로 친해져서 번호 받고 싶었어요. 네, 그럼요. 전화번호에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등에 식은땀이 다 나네요. 스테이크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배 선생님. 역시 지원 씨는 참 재밌어요. 지원 씨, 격리 일은 깔끔하게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 점 참 고마워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힘든 점 있으면 말해줘요. 배 선생님은 그 후로도 정확히 5번을 더 제게 사귀자고 대시했고 전 그의 구애에 넘어가고 말았죠. 처음부터 나이 차이가 거슬리거나 그 사람이 싫어서 거절한 건 아니었고 직장일에 좀 더 매진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했던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병원 내에서 비밀 연애를 계속해 나갔어요. 서로 가깝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선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나름 스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과 사귀게 된 지 한 2년쯤 지났을까?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 야유회를 가게 되었어요. 밤이 되어 원장님, 부원장님,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부원장님이 술이 흥건하게 취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기 직원들 어차피 다 알 테니 내가 중대 발표를 할게요. 우리 아들 닥터 배가 내년쯤 결혼을 할 거예요. 피양새는 바로 이미라 선생님이에요. 이미라? 정형외과 선생님 말하는 건가? 전 너무 벙쪄서 남친과 이미라 선생, 부원장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남친의 눈도 휘둥그레지더군요. 부원장님, 엄마, 술 취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선생이랑 결혼을 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자 남친의 아버지인 원장님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들아, 뭘 그리 부끄러워하는 게냐? 네 엄마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 서울대 의대 나온 이미라 선생하고 결혼하면 우리 병원이 더 공고해주고 손주도 똑똑할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아니, 제 결혼을 왜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건데요? 이미라 선생, 이 선생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배 선생님, 어른들 눈엔 저희가 좋은 커플로 보이나 보지 뭐. 전 싫지 않은데요?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격리팀의 최지원 씨랑 사귄 지 2년이나 됐어요. 저 지원 씨랑 결혼할 거예요. 원장 부원장님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절 쳐다보더군요. 남친의 엄마인 부원장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아, 이게 사실이냐?
쟤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 아니냐? 상고 출신이고 말이야. 네가 단단히 돌아버렸구나. 우리 병원에 어디 고졸인 직원이 있더냐? 쟤 하나다. 네가 사정하는 통에 저 싸가지 없는 여자애를 데려다 월급 주고 일하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야, 최지원인지 망할년인지 너 우리 병원 위장 취업한 거지? 일하려는 게 아니고 내 아들 꼬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거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제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아 내팽개치더군요. 앉아있던 저는 뒤로 벌러덩 엎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맥 말아놓은 잔을 남친 엄마한테 뿌려버렸어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랑 사귄다는 죄로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개망신을 줘야겠어요? 고졸이고 고아원 출신이면 어디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도 없답디까? 첫 만남일 때부터 재수없더니 이젠 내 머리채까지 잡아요? 나 이 병원 그만둘 테니 아줌마나 정신 차리세요. 전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야유의 장소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택시 안에서 엄청 울었네요. 내 첫 사회생활이 이렇게 막 내리는구나. 이 병원 격리일에 충성을 다 바쳤는데 내가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였던가?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상고만 졸업했던가? 세상 참 무섭구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쯤엔 엄청나게 많이 나온 택시비에 또 가슴이 쓰리더군요. 그 사건 이후 병원 코앞이던 원룸에서 나와 다른 동네에 더 저렴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남친의 연락도 다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죠. 노트북 대여해주는 곳에서 노트북 하나를 빌려 주구장창 취업 원서만 썼어요. 백수 생활이 길어질수록 너무 불안해졌죠. 모아놓은 돈이 바닥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한 100군데쯤 원서를 넣었을까? 한 조그마한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급은 적지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감지덕지하며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했죠. 한 일주일쯤 일했나? 병원이 끝나갈 때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팍 문을 차면서 들어오더군요. 바로 남친 엄마였어요. 여기 원장 누구야? 이리 나와봐. 나 알지? 같은 학교에서 여러 번 봤잖아? 제가 일하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남친 엄마한테 깍듯이 대하더군요. 아우 선배님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저 최지원이란 여자애 말이야. 저 여자애가 고아원 출신의 상고 나온 앤데 꽃뱀 뺨치는 애라고. 저기 집에 당장 잘라버려. 계속 썼다간 이 병원에서 또 물러나게 행동할 거야. 이 좁은 지역에서 입소문 잘못 나면 알지?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아니 아줌마 여기까지 와서 웬 행패예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꽃뱀이라뇨.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을 가졌길래 이래요. 쳐봐.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이래서 사람은 가정환경이 중요한 거야. 고아원에서 뭘 하나라도 배웠겠어? 머리 텅텅 빈 저 여자애 절대 쓰지 마. 알았지? 그 깽판을 치고는 남친 엄마는 유유히 빠져나가 개인 기사돈 벤츠 차 타고 사라지더군요. 전 남친 엄마를 쫓아나가기보단 일단 원장님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급선무였어요. 잘못하면 또 잘릴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선 굳은 표정으로 일단 일 접고 오늘은 퇴근해서 쉬라고 하셨지만 정말 불안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직원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죠. 남자 문제를 일으키면 병원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분한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또다시 이력서 쓰기에 바빴어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조그만 건축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 비서였는데 면접 기회를 준다기에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죠. 집에서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하고 갔는데도 떨리더군요. 사장 비서와 간단히 면접을 보고 2차로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이 제 면전에서 제 이력서를 본인 비서에게 던지더군요. 야, 김 비서, 너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 이 사람 고졸이잖아. 지금 대졸 취업자가 차고 넘치는 판국에 상고 출신을 데려와 우리 회사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 사장이란 작자는
제가 고졸이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비서라는 사람은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이나 경력이 탄탄한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대졸자 찾아서 면접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개차반인 사장 밑에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저도 한 소리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아재요. 지금 장난합니까? 연봉 1600 적어놓고 대졸을 바래요? 이딴 회사 더러워서 안 오고 말지. 대졸자 100번 1000번 뽑아봐라. 월 150도 안 되는 돈 받고 여기서 진득히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맘 같아선 그 사장이란 작자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참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비서한테 듣자 하니 그 사장이란 사람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나다더군요. 어쨌든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향해 걸어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친이었습니다. 지원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카톡도 다 차단하고. 갑자기 이사까지 가버리면 어떡해? 난 자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자기는 의사에 집안도 여유롭고 빠지는 게 없잖아. 왜 날 쫓아다녀? 내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당했던 수모를 목격하고도 이래? 난 뭐 부모 없이 살고 싶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공부하기 싫어서 고졸로 일했냐고. 난 그런 무시 받고는 못 살아. 내 잘못이 아닌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 알아. 지원이 잘못 아닌 거. 우리 부모님 일은 내가 사죄할게.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흥분하시는 건 처음 봤어. 꼭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으셨나 봐. 그래, 그러려니 김미라인지 이미라인지 그 여자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면 되겠네.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끼리끼리 노세요. 아니야, 이 선생이랑은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자기도 한 병원에서 일했으니 잘 알잖아. 심지어 당신 엄마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새로 취업한 병원에 가서 나보고 꽃뱀이니 물란하다더니 해서 잘리게 만들었어. 내가 고소해도 모자를 엄청난 사건이라고 나한텐. 정말 미안해. 지금도 그럼 아직 다른 거 취업 준비 중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니 내가 자기 취업 준비금이라도 대줄게. 원룸 생활비라도 말이야. 지금 돈으로 동정하겠다는 거야? 됐어. 나 놔줘.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난 지원이 너랑 결혼할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자기한테 대쉬한 거야. 내 추진력 알지? 난 절대 자기 포기할 수 없어. 너무 사랑해. 자기 못 보던 몇 달 동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 제발 날 다시 받아줘. 남친은 사람 많던 그 골목에서 무릎 꿇고 제게 빌더군요. 제가 묵고 있는 고시원을 알았으니 한 달 정도 매일 와서 기다리고 음식 놓고 가고 하더라고요. 아휴, 사랑이 뭔지. 저도 그 사람에게 다시금 넘어가고 말았죠. 나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니 내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친은 건너 아는 지인의 회사에 격리직을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고 일단 동네 편의점 알바를 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직 활동을 계속했어요. 우린 다시 불같은 연애를 했고 남친은 저와 함께 있을 땐 가족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귄 지 3주년쯤 되던 어느 날 남친은 아무도 없는 병원으로 절 부르더군요. 자기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날 여기로 불렀어? 날 보면 또 노발대발 하실 텐데. 진짜 미안해. VIP 환자가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수술하느라 이제야 끝났네. 다들 퇴근했으니 걱정 마. 엄마 아버지도 저녁 모임 있으시다고 빨리 나가셨어. 우리 사귄 지 3주년 기념일인데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지. 짜잔. 남친이 짠 하며 꺼낸 건 바로 반지였어요. 남친을 처음 사귀어본 저는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어머, 무슨 반지야? 이거 나 주는 거야? 여기에 자기 말고도 누가 있어? 나 지금 지원이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일단 약혼 반지 정도를 생각하고 받아줘. 정식으로 결혼 날짜 받으면 왕방울만한 다이아 반지로 제대로 프로포즈 할 테니. 남친이 약혼 반지를 제게 직접 껴주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받아온 서름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를 회방놓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깐이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갑자기 웬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친 엄마였어요. 야, 니네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거였냐? 어쩐지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 날이 더 많더니만 네가 추종한 거였지? 엄마 아버지랑 멀어지라고 네가 꾸민 거였어. 남친 엄마는 성난 황소같이 씩씩거리며 옆에 있던 각티슈를 저한테 냅다 던졌어요. 그 모서리에 맞아 제 이마에 살짝 피가 나더군요. 엄마, 지원이 이마에 피 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금 약혼했어요. 반지까지 나눠 꼈다고요. 저 지원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남친 엄마는 계속해서 병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뭐? 결혼? 너 진짜 미쳤냐? 사귀는 것도 반대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야, 최지원, 이 몹쓸 거사. 우리 손주가 너 닮아서 멍청하면 책임질 거냐? 우리 의사지만 핏줄에 똥물을 썩는 거야. 뭐야? 너 죽고 나 죽고 해볼래 진짜?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각티슈 집어 던진 것에 대해 일단 사과부터 하시죠. 나 피나는 거 안 보여요? 확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던 그때 불 꺼진 병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요, 여기 병원 건물주인 딸인데요. 혹시 무슨 일 났나요? 병원 다 업무 마친 시각인데 큰 소리가 나서요. 어두운 실루엣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며 점차 환하게 보인 그때 저와 남친 엄마, 그리고 그 건물주 딸이라는 여자분까지 우리 모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분의 얼굴이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도플갱어인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지? 키랑 목소리까지 비슷하잖아.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남친 엄마도 깜짝 놀라 저와 그 여자분을 번갈아 보며 묻더군요. 둘이 자매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분도 벙찐 표정으로 답했어요. 전 김이현이라고 해요. 여기 병원 건물 주인 딸이에요. 아빠는 사업자 미국에 계세요. 서울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업하고 계시죠. 저 혹시 어렸을 때 가족 잃은 적 없으세요? 전 쌍둥이였어요. 2살 때쯤 가족끼리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쌍둥이 언니를 잊어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와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요. 저도 놀라서 말을 이어갔죠. 맞아요. 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일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이 지역 고아원에 왔다고 해요. 어머, 그럼 제 잃어버린 쌍둥이 언니일 수도 있겠네요. 실례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 의뢰해서 DNA 검사를 진행해봐도 될까요? 저희 가족한테 너무 절실해서요. 그래요. 바로 검사해볼게요. 저한테도 정말 절실한 문제네요. 고성을 지르던 남친 엄마도 이 상황이 대체 뭔 상황인지 머쓱해하며 돌아갔어요. 남친한테도 이제 그만 가달라고 얘기했죠. 우리 약혼 없던 걸로 해. 당신의 그 의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으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 푸대접이며 폭력적이면 우리가 결혼을 한들 행복할 수 있을까? 지원아, 너에게 면목이 없어. 그래도 바로 파혼하자는 거야? 그럴 순 없어. 내 추진력 알지? 결혼까지 꼭 밀어붙일 거야. 그게 바로 자기의 문제야. 자기 추진력 증명하려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날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당최 모르겠어. 집에 가서 혼자 잘 생각해봐.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파혼이고 뭐고 전 제 가족 찾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곧바로 회사를 서치해서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여자분과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진행했고요. 얼마 후 결과지가 날아왔어요. 결과는 친자 및 쌍둥이 유전자 일치. 당장 아버지와 쌍둥이 동생과 만남을 가졌어요.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한강뷰에 300평 대저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으신 채 정원으로 나와 절 반겨주셨어요. 내 딸아 이수야, 이제야 널 만나는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믿을 수가 없구나. 지금껏 최지원이란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제 본래 이름이 김이수였군요.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네요. 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꿈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불러보던 아버지네요. 이제 마음껏 부르렴. 이한이와 쌍둥이다 보니 너희들이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네 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미국에 계신 건가요? 이 무슨 고약스런 운명의 장난냐. 네 엄마는 3달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널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화병으로 죽은 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수 네 이름을 부르다 죽었어. 아이고 내 가슴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불과 3달만 일찍 만났어도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 전 응접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저와 쌍둥이 동생, 아빠가 함께 부둥켜 안고 1시간쯤 온 것 같네요. 상상 속의 내 엄마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은 참 가혹하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아 밤이 새도록 살아온 얘기보따리를 풀어놨어요. 전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얘기, 남친에 대한 얘기 등등 모두 다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제가 당한 모욕과 폭행에 분노하셨어요. 특히 남친 가족에게 당한 수모에 일을 가셨어요. 아니, 내 고향에 있는 건물을 통으로 빌려 병원 차린다기에 지금껏 싼 값에 임대해줬는데 내 딸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 이런 몹쓸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내 고향 발전시키려고 건물 사들여서 싼 값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디 의사가 대수냐? 자본주의 시대에 돈 더 많은 사람이 최고인 거다. 다음에 같이 한번 그 병원에 가자꾸나.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남친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었는데 역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엄청나게 통쾌했습니다. 저에게도 제 편을 들어줄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든든하더군요. 그냥 가족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가 아빠라니 하늘에 감사할 일이었죠. 아빠는 벤처 사업가로 자수성가하여 서울과 미국으로 가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동생에게 들으니 연매출 7천억의 탄탄한 기업이었죠. 제가 지냈던 방은 아빠의 고향이었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부러 그 일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밖에 서울에도 2채의 빌딩이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말을 듣고 전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몇 천억짜리 건물도 있단 말이야? 제가 살던 지방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빠와 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는 전 남친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빠는 병원 문을 뻥 차며 들어가셨죠. 주인장 나와요. 여기 병원 원장 말이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남친과 남친의 부모님이 나오더군요. 저희 아빠에게 사장님이라 칭하면서 말이죠.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 이제 병원 재계약일이 다가와서 오신 거군요. 소파에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재계약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딸이 여기 아들하고 사귄다고 온갖 모욕 다 주고 이마에 피까지 나게 하고 취업도 방해했다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계약일 끝나는 즉시 당장 짐 싸서 나가. 병원 인테리어 한 거 다 뜯고 원상 복귀해놓고 말이야. 제대로 원상 복귀 안 하면 고소해버릴 테니 잘 알아먹으라고. 아우 사장님,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병원 망하죠. 다른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말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뜩이나 요즘 병원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 엄마가 아빠 곁에 있던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지원 양, 진짜 김 사장님 딸 맞아? 아, 내가 큰 인물을 못 알아봤네 그려. 김 사장님이 엄청난 재력가를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 양도 재벌이구만. 내가 지금까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병원 계속 이 자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아빠한테 잘 좀 말씀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요? 날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쪽들한테 의사가 세상의 전부 아닌가? 의사 아닌 사람들은 다 하대하는 줄 알았는데
또 돈 앞에선 자존심도 다 버리나 보지? 역시 돈이 최고네. 아빠 말씀대로 얼른 방 뺄 생각이나 하시지. 깔끔하게 원상 복귀하고 말이야. 전 남친도 제게 사장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지원아. 난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난 당신과 엮였던 그 시간들을 내 인생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 차라리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였다고. 이제 나도 내 편을 들어줄 가족이 생겼으니 우리 아빠 판단에 맡길 거야.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잔말 말고 건물주가 하라는 대로 해. 저와 아빠는 미션을 다 수행한 군인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이미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한 달에 월세만 10억 넘게 받고 있던 아빠였기에 지방의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껌에 불과했죠. 돈 있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이렇게 든든한 아빠가 생겼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이수야,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이니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보자꾸나. 아빠가 최대한 밀어줄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차근히 해봐. 아빠 꿈은 내가 일군 회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쌍둥이 딸내미들한테 넘겨주는 거야. 원한다면 차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좋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경영에 대해 본론부터 익히도록 하자. 아직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선 너무 먼 일같이 느껴졌지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그동안 고아원 출신 고졸이라며 받은 서름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하여 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모든 시간 다 투자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코피 터져가며 열심히 공부하니 모의고사 성적도 꽤 나오더군요. 저번 수능이 엄청 어려운 불수능이었기에 약간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운 좋은 사람이 또 있나 싶기에 제 운명을 믿고 가보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어린 제가 드리기엔 참 멋쩍은 말이지만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상황만 갖춰진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시기를 권할게요. 여러분의 앞길에도 저에게 찾아왔던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